아침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 김태수. 우리는 30년째 매일 아침 8시에 그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지. 처음엔 그냥 우연이었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는 사람이 있더라고. 인사를 나누고 날씨 얘기를 하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지. 태수는 좋은 사람이야. 아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사람. 내가 힘들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내 수진이가 떠난 후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태수였어. 수진이는 40년 전에 갔어. 교통사고였지. 뺑소니였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어. 임신 7개월째였던 수진이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고 뱃속의 아이도 함께 데려갔어.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멈춰버렸어. 아니, 멈춘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지. 태수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함께 슬퍼해줬어. 매년 수진이 기일이 되면 함께 묘소에 가서 절을 했고 함께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어. 그게 우리의 의식이었고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었어. 오늘도 태수를 만났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태수가 이상하게 말이 없더라고. 평소에도 말이 적은 편이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 불안한 기운 같은 게 느껴졌어.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지.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 아니, 아무것도.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 착각이었을까? 나는 더 묻지 않았어. 친구 사이에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날 오후 병원에 갔어. 정기 검진 때문이었는데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어.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고요. 의사의 말이 천천히 들려왔어.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치료를 받으신다면 1년 정도, 받지 않으신다면 6개월 정도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평온하더라고.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두렵지 않았어. 어쩌면 수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수진이 사진을 꺼내봤어.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배가 불러온 수진이의 사진.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문득 뺑소니 사건 자료를 찾아봤어. 오래된 신문 스크랩, 경찰 조사 기록 사본, 목격자 진술서. 세월이 흘러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지. 읽다 보니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 목격자 진술이 있었어.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 한 사람의 진술이 눈에 띄었어.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그런데 차가 사고를 낸 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운전자가 뭔가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진술은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 차량 번호를 보지 못했고 운전자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다음 날 아침 태수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 태수야, 너 40년 전에 무슨 차 몰고 다녔어?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 미세한 변화였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날부터 나는 태수를 관찰하기 시작했어. 아주 조심스럽게. 30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를 의심한다는 게 미친 짓 같았지만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 며칠 후 태수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의 차고를 보게 됐어.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에 오래된 차 한 대가 보이더라고. 검은색 승용차. 40년은 좋게 된 것처럼 보이는 낡은 차였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왔어. 나는 태수가 없는 틈을 타서 차고로 들어갔어. 차를 살펴보니 곳곳에 수리한 흔적이 있었어. 특히 앞범퍼 부분이 교체된 것처럼 보였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형, 여기서 뭐 하세요? 태수였어. 언제 온 건지 내 뒤에 서 있었어.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 지나가다가 차고 문이 열려 있길래. 이 차 오래됐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이거요. 아버지 유품이라 버릴 수가 없어서요. 거의 안 움직이는 고철이지만 태수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어. 너무 자연스러웠어.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어. 그날 밤 나는 오래된 교통사고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 당시 경찰이 수집한 증거물 목록, 현장 사진, 주변 CCTV 영상 분석 결과 40년 전이라 CCTV도 많지 않았고 화질도 형편없었어. 하지만 하나의 영상이 남아 있었어.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편의점 CCTV였어. 사고 시각 전후로 지나간 차량들이 찍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검은색 승용차였어.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차종은 확인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차가 태수 차고에 있던 차와 같은 모델이라는 걸 알아챘어. 손이 떨렸어. 아니야, 이럴 리 없어. 태수가 그럴 리 없어.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준 친구가, 수진이 길마다 함께 슬퍼해준 사람이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 나는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어. 이미 은퇴한 노형사였지. 기억나십니까? 40년 전 뺑소니 사건요. 노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기억하죠. 임신한 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 범인을 못 잡아서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용의 차량이 있었습니까? 있긴 했죠. 검은색 승용차 몇 대를 조사했는데 다 무혐의로 나왔어요. 사고 흔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그 차량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노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오래된 파일을 꺼내줬어. 거기에 당시 조사받았던 차량 소유주 명단이 있었어. 그리고 그 명단 속에 있었어. 김태수라는 이름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니, 정확히는 지난 30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충격.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당시 이 사람을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차량을 확인했는데 사고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알리바이도 확실했고요. 사고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도 여럿 있었습니다. 알리바이, 증인, 모든 게 완벽했던 거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 태수가 정말 범인이라면 왜 내 곁에 머물렀을까? 30년 동안이나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나갔어. 태수는 이미 와 있었어. 커피 2잔을 들고, 형, 어제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 그 따뜻함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 태수야, 우리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지? 벌써 30년이네요. 세월 참 빠르죠. 40년 동안 거짓말한 적 있어? 태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친구 사이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 비밀이요.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 30년 동안 연습한 거짓말처럼 매끄러웠어. 나는 확신을 얻기 위해 조사를 계속했어. 당시 태수의 알리바이를 제공했던 증인들을 찾아갔어. 40년이 지났지만 몇몇은 아직 연락이 닿았어. 첫 번째 증인은 당시 태수와 함께 술을 마셨다던 친구였어. 지금은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 기억나세요? 40년 전, 그날 밤에 김태수와 함께 술 마셨던 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기억나죠? 경찰에서 조사받았던 것 때문에 특히 기억나요. 그날 정말 태수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럼요. 왜 그러세요? 혹시 거짓 진술을 한 건 아닙니까?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태수가 늦게 왔어요. 우리가 말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게요. 근데 태수가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데 알리바이가 필요하다고. 우리 몇 명이 입을 맞춰줬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왜 거짓 진술을 해준 겁니까? 친구니까요. 태수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아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설마 진짜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 나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 다른 증인들도 찾아갔어. 그들의 증언은 비슷했어. 태수가 늦게 도착했고 그들은 친구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해줬다는 것. 그들은 태수가 진짜 범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 태수는 수진이를 치고 도망쳤어. 그리고 차를 숨기고 범퍼를 교체하고 친구들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부탁했어. 완벽한 범죄였어. 너무 완벽해서 40년 동안 들키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내 곁에 남았을까? 왜 30년 동안 내 친구로 지냈을까? 그게 가장 이해가 안 갔어. 어느 날 밤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 태수야, 오늘 밤에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우리 집으로 와.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오겠다고 했어. 1시간 후 그가 문을 두드렸어. 거실에 마주 앉았어. 소주 한 병을 따서 잔을 채웠어. 건배.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어.
한참을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내가 입을 열었어. 태수야, 나 죽어.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 무슨 소리예요? 췌장암 말기래. 길어야 1년이라던데.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 반응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 형, 그게 무슨... 괜찮아. 이미 받아들였어. 어쩌면 수진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수진이 이름이 나오자 태수의 손이 떨렸어.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 수진이 누나. 응. 40년 만에 만나는 거지. 긴 이별이었어. 형이 정말 그 누나를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태수가 말을 멈췄어.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뭐, 아니에요. 그냥, 형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술을 마셨어. 태수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 그리고 취하면서 점점 말이 많아졌어. 형, 사람이 저지른 죄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만약 누군가 아주 큰 잘못을 했는데, 그걸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 그게 누구 얘기야? 아니, 그냥 가정이에요. 만약 말이에요. 글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벌을 받아야겠지. 벌을요.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어. 벌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면 어떡하죠? 무슨 뜻이야? 공소시효 같은 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면요. 나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어.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어.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지. 평생을 속죄하며 살든지. 평생을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 형, 저는요. 그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 그리고 다시 술을 들이켰어. 그날 밤 이후 나는 결심했어. 태수를 직접 신문하기로.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어. 진실을 들어야 했어. 며칠 후 다시 태수를 불렀어. 이번에는 수진이 묘소에서 만나자고 했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수진이 누나 기일이죠. 응. 40주기야. 40년이나 됐어. 우리는 묘비 앞에 앉아서 술을 따랐어. 수진이를 위한 잔, 태수를 위한 잔, 그리고 내 잔. 태수야,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동안 숨겨온 거. 이제 말해도 되지 않을까?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 형, 무슨. 내가 수진이를 쳤잖아. 침묵이 흘렀어. 길고 무거운 침묘.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말해봐. 내가 다 알아냈어. 내 차, 내 거짓 알리바이 모든 걸. 태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미안해요, 형. 태수의 고백은 천천히 시작됐어. 마치 오래 막혀있던 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날, 저는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길이었죠. 정신이 멍했어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냥 차에 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길을 건너는 여자분이 보였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밟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차가 안 섰어요.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 차에서 내렸어요. 그 여자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그리고 내 옆에 왔어.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 네. 몇 년 후에 형을 만났을 때 형이 그 사고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친 사람이 형수님이었다는 걸.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았어? 왜 내 곁에 남았어? 태수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어. 속죄하고 싶었어요. 평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었어요. 형 곁에서 형이 힘들어 하실 때마다 옆에 있어 드리면서 그렇게라도 갚고 싶었어요. 속죄. 나는 비웃었어. 그게 속죄야. 거짓말을 하면서 내 곁에 있는 게 속죄라고 생각해. 형, 저는 닥쳐. 나는 소리쳤어. 40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 너는 비겁한 거야. 진짜 속죄는 자수하는 거였어. 경찰에 가서 내가 한 짓을 고백하는 거였어. 그런데 너는 도망쳤어.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어. 피해자 남편 옆에 붙어서 친구 행세를 하는 것. 죄송해요, 형.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술병을 집어 던졌어. 병이 묘비 옆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어.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혼자 길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를. 태수는 땅에 엎드려 울었어.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 그저 역겨웠어. 알아, 공소시효가 지났어. 25년 전에 끝났어. 이제 너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 차라리 죽여주세요, 형. 제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그날의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죽여달라고? 나는 차갑게 웃었어. 너무 쉬운 방법 아니야? 너는 40년을 살았잖아. 수진이는 30년밖에 못 살았어. 우리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나 간다. 너는 여기 좀 더 있다가 가. 형,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얼굴 보기 싫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거야. 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마셨어. 혼자서 계속 마셨어. 술에 취해도 정신은 또렷했어.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 법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수진이를 위해서, 태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어떻게 그를 죽여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 그저 복수에 대해서만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태수에게서 편지가 왔어. 손으로 쓴 긴 편지였어. 형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40년 전 제가 사고를 냈을 때 저는 28이었습니다. 젊었고 어리석었고 겁이 많았습니다. 사고를 낸 후 도망친 것은 제 평생의 죄입니다. 그 후 몇 년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깨어 있을 때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수하려고 경찰서 앞까지 몇 번이나 갔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러다 형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공원 벤치에서. 처음에는 형이 그 사고의 피해자 남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을 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 곁에 남아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형, 저를 죽이고 싶으시다면 죽이세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형이 원하시는 거라면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30년 동안 형 곁에 있으면서 느낀 우정은 진짜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진심으로 아꼈고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어. 그의 말이 진심인 것 같기도 했고 그저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어. 결국 나는 결심했어. 복수를 하기로. 하지만 단순히 죽이는 건 의미가 없어. 그도 죽음을 원하니까. 진짜 복수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하게 하는 거야. 그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먼저 모든 증거를 모았어. 당시 목격자들의 새로운 진술서, 태수의 차량 사진, 거짓 알리바이에 대한 증언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진실은 밝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언론에 연락했어.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어. 40년 전 뺑소니 사건의 진범을 찾았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담당 PD가 관심을 보였어. 그게 정말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제가 범인과 직접 대면하는 장면을 찍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가 직접 자백할 수 있도록. PD는 고민하더니 받아들였어. 시청률도 나올 거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 촬영 날짜를 잡았어. 그리고 태수에게 연락했어. 태수야, 만나자. 형. 공원 벤치에서. 내일 아침 8시. 다음 날, 나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 촬영 스태프들은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어. 8시 정각, 태수가 나타났어. 여전히 커피 2잔을 들고. 형. 앉아.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 마지막이 될 그 자리에. 태수야, 나 죽는다며. 네, 들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 1달, 길어야 2달.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 형, 치료를 안 받아. 그냥 이대로 갈 거야. 왜요? 수진이를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나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어. 너의 죄를 세상에 알리는 거.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형, 그게 놀라지 마. 지금 우리 대화가 녹화되고 있어. 나는 숨어 있는 카메라들을 가리켰어. 태수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어. 이게 무슨,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 내가 직접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형, 제발. 40년 전 내가 수진이를 치고 도망쳤어. 그리고 30년 동안 내 옆에서 거짓말을 했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거야.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 말해봐. 카메라 앞에서 내가 한 짓을. 한참의 침묵 후 태수가 입을 열었어. 맞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치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어. 왜 도망쳤습니까?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피해자의 남편 곁에 머물렀습니까?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속죄입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곁에 있는 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 그저 울기만 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이제 끝이야, 태수야. 너는 법으로는 처벌받지 못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야. 형, 다시는 보지 말자.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어. 뒤에서 태수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 방송이 나갔어. 큰 반향을 일으켰지. 40년 전 미제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그가 피해자의 남편과 30년 동안 친구로 지냈다는 사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 태수의 신상이 공개됐어. 그의 집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직장에서는 해고당했어. 가족들도 그를 외면했어. 나는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며칠 후 태수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어. 형에게.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제 삶이, 그리고 형과의 관계도. 방송 이후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합니다. 드디어 제 죄가 세상에 알려졌으니까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형,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형 곁에 남았던 것은 속죄가 아니라 도피였다는 것을. 진짜 용기는 제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의 우정이 진짜였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형을 진심으로 아낀 건 맞지만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으니까요. 형,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제가 형수님을 친 것은 정말 사고였고,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을. 형이 곧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형수님을 만나시면 제가 정말 죄송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형도 부디 편안히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 형. 태수. 편지를 읽고 나니 울음이 났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어.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어. 김태수 씨가 자수했습니다. 뭐라고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본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회봉사라도 하고 싶다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건넨 건 열쇠였어. 차 열쇠. 저 검은색 차요.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고 합니다. 박물관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싶다고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리는 교육 자료로요. 며칠 후 태수를 면회 갔어. 유치장은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는 센터였어. 그는 거기서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 형. 태수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 왜 왔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볼까 싶어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 한참을 침묵하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 너 왜 자수했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40년 늦었지만 공소시효 지났잖아. 알아요. 하지만 법적 처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양심이요. 나는 태수를 바라봤어. 그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 3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 형, 죄송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알아. 용서는 못 하시겠죠.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도 너를 미워해. 수진이를 생각하면 너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너의 30년도 고통이었을 거야. 나와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지만 태수가 울기 시작했어. 형, 그래도 용서는 못해.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해.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고맙습니다, 형. 고마워할 것 없어. 나도 잘 모르겠어. 복수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한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 형, 얼마 안 남으셨죠? 응. 한 달 정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 형수님 묘소에 같이 가게 해주세요.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가자. 일주일 후 우리는 수진이 묘소를 찾았어. 태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 형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어.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 형,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어디 가는데? 멀리요. 시골 어딘가로. 거기서 조용히 살면서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 형,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뭐가 고마워. 30년 동안 제 친구로 있어줘서요. 비록 제가 거짓말을 했지만 형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할 말이 없었어. 안녕히 계세요, 형. 저승에서 형수님께 제가 정말 죄송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래. 잘 가.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어.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 이게 끝인가? 40년의 비극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 얼마 남지 않았어. 의사는 며칠이라고 했어. 창밖을 보니 봄이 왔더라고. 벚꽃이 피었어. 수진이가 좋아하던 꽃이야. 생각해보면 참 긴 시간이었어. 40년.
수진이 없이 산 시간이 수진이와 함께한 시간보다 길어. 그게 가장 슬퍼. 복수는 했어. 태수의 죄를 세상에 알렸고 그는 벌을 받고 있어.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 복수가 이렇게 허무한 줄 몰랐어. 어쩌면 진짜 복수는 용서하는 거였을지도 몰라. 그를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것. 40년 동안 증오에 갇혀 살았던 나 자신을.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났어. 눈을 감으니 수진이가 보여. 28배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어. 여보, 미안해. 늦었어. 수진이가 손을 내밀어. 나도 손을 뻗어.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갈게. 우리 다시 만나면 이번엔 놓지 않을게. 나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아.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했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갖고 땅을 만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생각해. 형은 어떻게 지내실까? 아직 살아 계실까? 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한 달 전이었어. 달려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대신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형을 위해 기도했어. 그리고 형수님을 위해서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도. 미안해요, 형. 정말 미안해요. 나는 매일 그렇게 살아가. 미안함을 안고 죄책감을 짊어지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밤마다 악몽을 꿔.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날 밤이 떠올라.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겠지. 하지만 도망치지 않아. 더 이상은 내 죄를 안고 내 벌을 받으며 남은 생을 살 거야. 형, 저승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형수님 만나시면 제가 정말 죄송했다고 전해주세요. 언젠가 나도 그곳에 가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요. 비록 용서받지 못해도 빌겠어요. 평생. 40년의 비극은 그렇게 끝났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복수.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 피해자였을지도 몰라. 한순간의 실수가 만든 긴 비극에.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모든 게